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미 최상위권 학생이어야 돼요. 그걸 고집하는 아이는 성적이 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공부 방법을 배워서 내 아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한 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뭐 한 개뿐만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정말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데도 여전히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지금 뭐 상위권 아이들만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는 게 오히려 더 적습니다.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이 더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데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째, 공부 습관이 안 만들어져 있다. 두 번째, 자기 이해 지능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공부 습관이 없다라는 거는 학교 수업을 일단 안 들어요, 그 아이들은. 그리고 학교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복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습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은 학교 수업도 안 듣고 학원에 가서도 학원 수업도 안 듣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귀로만 듣는 거지 저것을 내가 내 것으로 학습을 해야지라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갖는 것도 어찌 보면 습관이거든요. 생각하는 것, 어떤 이런 행동만 습관이, 눈에 보이는 행동만 습관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 마음가짐도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뭐 보통 뭐 마인드셋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내가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일단. 예, 그것도 공부 습관이죠.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이거 알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학교에 앉아 있으니까, 교실에 앉아 있으니까 들리는 것을 그냥 듣고 있는 거고, 학원에 안 가면 또 엄마랑 싸우니까 학원에 가서 또 그냥 의미 없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고. 공부에 대한 이런 공부 방법적인 어떤 습관도 물론 안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조차도 이미 그런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자기 이해. 자기 이해를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메타인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통제, 자기 관리, 자기 조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왜 지금 화가 났고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 5시간의 공부를 내가 할 건데 이 5시간 동안 내가 그럼 뭘 공부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시간 계획도 안 되고 있고 핸드폰을 내가 계속 지금 2시간, 3시간, 4시간째 하고 있으면서도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내가 나를 성찰하거나 통찰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학원을 다녀도 여전히 성적을 오르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공부 습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금방 말씀드렸던 공부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나쁜 습관들이 있죠. 거꾸로 말하면은 꼭 만들어야 하는 습관인데 그것이 이제 거꾸로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인 거죠. 1번이 학교 수업을 안 듣습니다. 학교 수업은 원래도 중요했지만 지금 이제 점점 더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거든요. 대입에서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생기부의 그 세특 관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딱 캐치해내는 것을 또 집요하게 탐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학교 수업을 안 듣는 아이들은 그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안 듣는 아주 나쁜 습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복습을 하지 않아요. 학교 수업을 안 듣는
듣는 것도 문제인데 마음 먹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복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학교 수업 한 번 들은 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습관 중에 또 하나인데, 또 하나는 복습을 하는 것도 안 하지만 복습을 하더라도 굉장히 또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계획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내 느낌대로 오늘은 수학 좀 해볼까? 또 그 다음날은 오늘은 밤에 잠자기 전에 한 2시간 내가 공부할 건데 맞아, 내가 지난주에 요즘에 계속 과학이 좀 힘든 것 같아, 오늘은 과학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계획 없이.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공부는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중에서 꼭 필요한 거, 뭐 학교 수업, 뭐 학원 수업, 학원 숙제, 또 뭐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은 하루에 남는 시간이 뭐 많아야 3, 4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3, 4시간 동안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요일 이 시간에는 어떤 과목을 어떤 교재로 얼만큼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지만 집중도 있게 그것을 해내겠다고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날 뭐라고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습량은 계획한 학습량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못 채워요. 일단 학습량에서도 굉장히 크게 손실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꼭 실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집중하게 되거든요. 나 오늘 이거 한 10페이지를 다 오늘 잠자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다 끝내야 내가 편하게 잘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한 1시간 반 동안 이 10페이지를 다 빨리 끝내야지, 계획에 의해서.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졸릴 때까지 하다가 자야지 이러면은 금방 졸리고, 졸릴 때까지 하다가 자야지, 그런 무계획도 계획이라는 그런 궤변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무계획은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15페이지를 하고 자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졸릴 때까지 하고 자야지, 그러면 아마 3페이지 하다가 졸릴 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계획에 의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공부 방법이 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했던 과목별 공부 방법. 복습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복습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습 방법인가. 인풋으로 해야 된다, 아웃풋으로 해야 된다. 그 이제 말씀 너무 중요한 거고요. 인강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니터 보고 인강 듣다가 강의가 끝났어? 그러면은 로그아웃하고 교재를 덮어요. 자, 이거는 실패하는 인강학습법이고요.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강의가 끝났죠. 그러면 모니터를 끄고 나서 교재를 펴고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다시 내 공부를 다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강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그걸 반드시 하고 셀프 테스트 하고 끝내면 돼요. 인강을 활용하는 거지,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학습을 하는 행동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야 되는 행동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고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는 좌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반드시 알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는 성적을 오르지 않게 만드는 나쁜 습관 5가지 중에 5번째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이 아니라 이성 친구일 수도 있겠고 그냥 뭐 동성 친구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공부의 주적은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주범은 스마트폰 한번 보면은 아이들이 하루에 기본 2시간, 3시간을 그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핸드폰을 관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정리하자면은 성적을 오르지 않게 만드는 나쁜 습관 5가지는 학교 수업 안 듣는 아이들, 복습 안 하는 아이들, 플래너 안 쓰는 아이들, 그리고 공부 방법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불쌍한 아이들, 그리고 핸드폰 관리 안 되는 것. 요 5가지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은 아마 성적 올리는데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이제 부모님이 찾아주고 싶어 하죠. 아이도 찾고 싶어 하고. 네,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이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지 마시고 성적을 오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은 후에 그 학습 방법을 배우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은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미 최상위권 학생이어야 돼요. 그 성적이 이미 최상위권인 학생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 알게 됐든 그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최상위권이 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습할 때는요. 눈으로 이렇게 읽는 방법은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계속 우기죠. 저는 이 스타일이 맞아요. 말로 하라고요? 저는 그 스타일, 저는 어색하고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저는 너무 불편해서 싫어요 하고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눈으로 조용히 이렇게 해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전교 1등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고집하는 아이는 성적이 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그것부터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그럼 내 아이를 학원을 보내야 돼? 과외를 시켜야 돼? 인강을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이런 학원이냐 인강이냐 뭐 과외냐 이런 것들은 아이의 성향이 있고 현재 지금까지 아이가 해온 학습의 그런 현재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100명이면 100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좀 속도가 느려요. 수학도 조금 그냥 현재 뭐 선행을 하지 않고 현재 학년에 맞춰서 겨우 맞춰가고 있는 조금 느린 아이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형 학원에 보내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셔야죠. 네. 대형 학원은 어쨌든지 간에 속도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애들은 속도감 있게 또 따라 잘 나갑니다. 그런데 느린 친구들은 거기를 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은 보통 우리 아이가 느리구나 못 따라가는구나 해가지고 개인 과외를 하기도 하죠.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또 여기서도 개인 과외를 했을 때 항상 장단점이 있잖아요. 정말 내 아이랑 코드가 맞고 서로 정서가 잘 교감될 수 있고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아이를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좋은 성격에 잘 맞는 코드의 성격을 가진 과외 선생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결이 안 맞아서 아이가 조금 느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또 푸시해서 아이의 마음을 뭐 다치게 한다거나 아이가 또 선생님을 이렇게 간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했을 때 선생님의 그 액션을 보고 이 선생님한테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도 될지 아니면은 꼼짝 못하게 내가 따라가야 될지도 애도 간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랑 1대1로 하는데 너무 허용적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는 이만큼 할 수 있는 거를 과외 선생님이 너무 허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만큼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소그룹 그 1대1 개인 맞춤 지도하는 학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뭐 2시간 정도, 2시간 동안 학생을 이렇게 대여섯 명을 놓고 한 번 개념 강의를 쭉 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 강의를 똑같이 했어도 그 6명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지금 성취 수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또 1대1로 봐주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이것 또한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는요 경쟁을 많이 해야 치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소그룹에서 하다 보니까 애가 경쟁심이 발동이 안 돼서 다시 그냥 아이들이 많은 대형 학원으로 그냥 가야겠어요 하고 또 대형 학원으로 옮기는 어머니도 계시고요.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내 아이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제가 많이 경험한 건데요. 조금 아까 얘기 드렸던 대형 수학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가 느려서 대형 학원을 보냈는데 못 따라가요. 그래서 개인 과외를 했어요. 개인 과외를 했더니 선생님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소그룹 1대1 맞춤 지도하는 학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대형 학원 가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머님들이 대형 학원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여기서 정말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쏙 빼가지고 대형 학원을 보내가지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처음엔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얘가 또 점점 못 따라가니까 다시 또 일로 옮겨오죠. 이런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하죠. 이제 어머님들의 이제 어려운 숙제이실 텐데 내 아이한테 정말 맞는 것이 대형 학원인지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서 개인 과외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소규모 그룹으로 해야 되는 건지 1:1 맞춤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내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방법 그 자체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공부 방법을 배워서 내 아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꼭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 공부,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을 딱 만들어 놓으면 너무 편한 게 그게 그대로 가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그냥 습관대로 사는 게 가장 쉬운 거죠. 별 노력 없어도 습관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하지만 또 반대로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내가 한번 들였던 습관을 바꾸어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딱 만들어만 놔주면은 정말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거 뭐 여러 가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겠죠? 교과서에 하나의 그 첫 단원명을 꼭 기억해라. 실제로 제가 만나는 중앙고등학생 중에 90% 이상이요. 단원명을 몰라요. 단원명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단원명을 꼭 쓰라고 하는데도 왜요? 이래요. 네, 왜요라뇨. 내가 뭔가를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어떠한 주제인지 그 제목을 모르고 요 알맹이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지금 빈 껍데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본인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지도할 때는 네가 오늘 공부하는 그 교과서의 제목이 무엇인지 단원명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네가 공부할 내용이 함축된 것이 그 제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차를 보면은 중단원이 있고 또 소단원이 있겠죠. 이것부터 먼저 보게 해주세요. 보통 교과서나 무슨 자습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앞에는 다 넘기고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본문부터 막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목차부터 여기 1단원은 이거구나, 2단원은 이거구나, 3단원은 이거고 4단원은 이거구나. 일단 큰 대단원 목차를 한번 그럼 너는 이번에 1학기 때에 이런 걸 공부하게 되겠네. 그러면 각 단원에서는 또 뭘 공부하지 하면서 중단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단원 제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 제목에서는 뭘 공부하는 것일까 되게 궁금한데 한번 보자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정말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체크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학습 목표를 얘들아 잘 알고 공부하면 너네 공부 잘할 수 있다. 저도 사실 옛날에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에게 학습 목표를 보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진짜 학습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할 때 그 안에 있는 이런 자잘한 것들을 다 암기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아니라 큰 단원명을 알고 소단원명까지 다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그 소단원에서의 목표는 어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뽑아내는 방법은 학습 목표에 나와 있거든요. 네모, 땡땡땡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학습 목표가 달성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몇 개의 중요한 단어들을 암기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 시기에 이게 습관이 되면은 그냥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그 습관이 계속 나한테
이렇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각 단원의 목차를 먼저 훑어보고 각 단원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거,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초등학교 내내 정성스럽게 만들어내야 하는 공부 습관의 기초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랑 또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다르죠. 그 학습 양도 다르고 그 깊이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은 절대평가로 이제 ABC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30%에서 40% 되거든요. 30%라고 가정을 하고 중3 때 내가 올 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3 때 모든 과목이 다 국영수, 사과 다 90점을 넘긴 거죠. 그러면은 엄마들이나 아이들이나 그래도 나쁘지 않네? 공부 그래도 못하진 않네? 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못한 건 아니죠. 근데 나 공부 좀 잘하는 편이네 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갔을 때 그 중에 한 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올 A등급 받은 아이들 중에서 한 반 정도 되는 아이들은 고1 가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엄마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봐, 네가 중3 겨울방학 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더니 성적이 확 떨어졌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는 원래 고등학교 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학습 방법으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게 뭐냐? 암기 위주로 했다라는 거죠. 중학교 때는요, 학교 수업 그래도 어지간히 듣고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한 2주 정도 바짝 정말 벼락치기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다 암기하잖아요. 시험 범위 정해져 있으니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 막 문제 풀어보고 오답 체크하고 막 열심히 암기하잖아요. 그러면 90점 이상 넘어갑니다. 우리 애는 90점이 안 되는데요? 그럼 그 아이는 그걸 안 한 거예요. 학교 수업도 안 들었고요. 벼락치기도 안 한 거예요. 암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90점이 안 넘은 거고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중학교 말고 이제 초등학교 좀 더 내려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초등학교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사실만 알아도 괜찮아요.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건 이제 뭐 대학 가서 할 거고 두루두루 아주 그 얇고 넓게 이제 알아야 하는 시기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한국사 중에 고려를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삼국시대가 끝나고요, 후삼국시대가 왔고요, 발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가 만들어졌는데 왕건이 그 고려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중에 그 발해에 사는 유민들도 이렇게 다 데리고 와서 다 이렇게 고려를 세웠어요. 까지만 알아도 괜찮아요. 초등학생은. 예, 거기까지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는 그것만 알면 안 되죠. 여기서 잠깐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고생 학생들 중에서 적지 않은 아이들이 고려의 건국왕이 누군지 모르고 조선의 건국왕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찍히지 않은 얘기시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한 3분의 1은 모를걸요. 어쨌든 중학생 아이들은 이제는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사실만 알아서는 안 되죠.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아까 그 말했던 것 중에서 이어서. 근데 이제 왕건은 호족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왕씨 성을 주고요. 그리고 그 자제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막 벼슬도 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심관 제도를 하기도 하고요. 기인 제도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호족의 딸과 막 결혼도 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흐름을 알면서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기억해서 암기했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중학교까지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공부부터는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왜? 그 왜라는 질문을 유치원 다니는 애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등학교부터는 더 빠르면 중2, 중3부터 이 고등학교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2, 3부터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왕건은 호족들한테 왕치성을 왜 줬는데? 그러게?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초등학생이면 이해를 하지만 중학생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심관 제도가 뭐고 기인 제도가 뭐야 라고 말했을 때 중학교 때는 이런 거야 라고 외워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를 왜 했는데? 그런 제도를 왜 실행했는데? 모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호족들을 왕건은 왜 호족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최소한 그거는 왕건이 다 이 호족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이 힘을 키우지 않고 반역하지 않으려고 반역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좀 두려워했어. 이들이 막 합쳐갖고 막 호족들이 합쳐갖고 왕건인 이 왕을 위협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지. 두려워했지. 그래서 이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을 썼어. 그래서 그 호족들의 딸들을 다 데리고 결혼을 한 거야. 왜? 호족들을 다 내 장인어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패밀리가 되잖아? 패밀리가 되면은 그렇게 반역을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 까지 이제 질문하고 대답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왜?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왜 호족들을 두려워했고, 왜 그렇게 내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반역할까봐 왜 걱정을, 그러니까 왜 했냐고. 자꾸만 왜를 물어봐야 돼요. 왜 했겠어요? 왕건이 원래 호족 출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라 말기에 얼마나 많은 이 전국에 있는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호족들의 힘이 막 커지니까 그래서 왕건도 나오고 뭐 궁예도 나오고 견훤도 나오고 다 했잖아요. 그게 다 호족들의 세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자기가 본 거는 왕권이 완전 추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했죠. 그걸 본인이 봤는데 호족들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라고 질문했을 때 난 모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과학도 국어도 모든 영역에서 공부할 때 이렇구나로 끝나는 거는 중학교 한 1학년까지만. 그리고 왜 이렇지에 대해서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공부를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해놔야, 그리고 그런 공부 방법이 나한테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고등학교 가서도 그 습관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해야, 어떤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해야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저는 일단 4가지를 조금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독서력을 키워야 된다. 두 번째, 체력을 키워야 된다. 세 번째, 대화 능력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서력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주 지겹죠. 교육 전문가들이 기승전 독서, 요즘 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고요. 요즘에 뭐 진로나 요즘 뭐 고교학점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시끄러운데 결국은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강요당하고 있는 진로 이런 표현도 있는데 맞아요. 지금 중학교 때부터 어떤 진로를 정해서 진로에 맞춘 학습을 해야 대입에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진로를 직업을 어떻게 중학교 때 정합니까?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갖는 건 사실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직업이 바뀌더라도 진로에 대한 꿈이 바뀔 땐 바뀌더라도 일단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다면 뭔가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뭐 해본 게 있어야 선택을 하죠. 아는 게 있어야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고 독서를 통해서 많은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마련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뭐 그걸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독서를 통해서 사고할 수 있고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배워나갈 수 있고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고 모든 것은
독서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우리 애는 책을 안 좋아해요.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 뭐 선행을 못해요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책을 안 좋아해요가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어머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서력 너무 중요하고요. 오죽하면 그 서울 상위권 대학의 대학 학장님들이 정말 독서력 하나로 신입생 뽑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실 정도겠어요. 정말 독서력 그만큼 중요하고요. 정말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체력을 길러야 된다 라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체력은 내가 어떠한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끈기와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해서 성취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죠. 상당히 불리하죠. 이렇게 말하면은 몸이 약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불리하죠. 굉장히 악조건인 거죠. 근데 그렇게 불리한 악조건, 좋은 체력이 없는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셨거나 정말 애초부터 정말 연약한 신체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와 하고 너무 존경하잖아요. 그만큼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체력이 없다라는 거는. 그래서 체력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특히 제가 중학생 어머님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체력 보강부터 하세요. 그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온 아이들 중에서 고3 가서 체력이 안 돼서 무너지는 아이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대화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더라도 끝 말을 흐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오늘 숙제를 다 못해갖고 왔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저 딱 이 쉬는 시간 10분에 마저 하고 이따가 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는 거거든요. 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해왔어야지. 그래? 알겠어. 그럼 이따 쉬는 시간 10분에 그거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내?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이런 대화는 참 좋은 대화인데 근데 와서 선생님 저 어제 손님이 와가지고 숙제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요. 요즘 대화들이. 그렇게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숙제를 해왔다는 거야 안 해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많은 아이들한테 보고 있는 그런 요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정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것부터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협업도 할 수 있고요.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이제 함께 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협업과 소통과 이제 리더십이 또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화가 좀 아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너무 걱정이 돼요. 이런 것도 빨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딱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기죽으면 안 돼요.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려면은 정말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되겠죠. 네 번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어떤 것을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끝까지 해내는 그런 집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맥락은요, 책임과 성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어떠한 일에서 성취를 할 수 있다. 전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꼭 다른 각도로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양한 걸 경험해야 되니까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다양한 걸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아니면은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당연하죠. 네, 그건 지금 다른 각도에서 하시는 얘기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빨리 판단해서 이거는 답이 안 나오겠다라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빨리 판단해서 결과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판단력이 섰을 때에는 바로 끝낼 수 있는, 내가 그동안 한 게 아까워도 바로 끝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중간에 좀 힘들어도 힘드니까 그만할래가 아니고, 나 이거 조금 어려워도 이것을 내가 이겨내는 힘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저거지만 원하지 않아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이 어렵나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저것이지만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할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리고 이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건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포도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내가 원하면은 계속 점프해서 딱 먹는 최선을 다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냥 뒤돌아가면서 저거 맛없을 거야 하는 거는 우리 아이한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너무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위로의 말로 느리게 가도 괜찮아, 뭐 힘들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아파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청춘이야, 이런 많은 위로의 말들이 있죠. 물론 그 말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 강하게 푸시해서 역효과를 내고 너무 강하게 해서 정말 부러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조금 그 아이, 그 청년들에게 좀 위로해주는, 응원해주는 말로 쓰이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걸 또 다르게 다른 각도로 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가 지금 게으른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변명과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서 게으르게 하면서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거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안 돼서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그걸 내가 넘기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괜찮아 하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서 괜찮아 하고 너무 많은 허용치를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주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고통의 경험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조금은 아파도 괜찮고요. 조금은 울면서 이걸 끝까지 해내는 그런 경험도 괜찮아요. 고통의 기준이 너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독서를 하고, 독서만 하면 안 됩니다. 독서하고 독후 활동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체력 키워내고요. 원활하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대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책임감과 성실에 대한 그런 기본 자세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세 자녀를 키웠고, 그리고 한 30년 정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금 입시교육까지, 그리고 성인들 대상, 부모님들 대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이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으면서, 제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조금 미래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좀 잘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여기 분당 정자동에 혼공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너무 과하게 사교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좀 살리고 싶고, 정말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 참 가치 있고 좋은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고민 상담하시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녀 고민 상담이나 학습 고민에 대한 것들은 여기 댓글에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기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